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728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28번. 자, 다음 마케팅의 미시적 기능 중 선행적 마케팅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선행적 마케팅인 거죠. 이 선행적 마케팅, 이게 뭡니까? 선행적 마케팅이라는 건 생산 전에, 생산을 하기 이전에 마케팅 조사 활동으로서 시장과 소비자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계획 및 판매 예측 등을 통해서 마케팅 계획 수립 등을 하는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생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판매 예측. 그렇겠네요. 이건 생산 전에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물적 유통 활동이나 유통하는 거, 가격 결정하고 그다음에 촉진 믹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생산 후죠. 생산 후. 그래서 판매 예측만 선행적 마케팅에 해당되고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후행적 마케팅 활동에 해당되겠네요. 정답 몇 번? 틀린 거니까 그쵸? 세 개네요. 그쵸? 오케이. 정답 4번. 자, 729번. 조직 문화 구성에 대한 7S, 맥킨지, 파스칼과 피터스 모형이죠. 여기 7S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조직 구조 맞나요? 맞죠? 두 번째, 학습 맞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관리 기술 스킬 맞고요. shared value, 공유 가치 맞고 스피드 아니죠? 정답 몇 가지입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몇 가지? 두 개. 정답 3번. 자, 7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각 과정과 지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거. 자, 보겠습니다. 지각의 정보 처리 과정은 게슈탈트 과정이라 그러죠. 요거는 선택, 조직, 해석한다. 오케이. 지각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적 자극을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하고 그걸 조직하고 마지막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죠. 맞네요. 2번 특이성이라는 건 개인이 일정하게 가지는 방법이나 태도에 관련된 것으로 그건 여러분 특이성이 아니라 뭡니까? 일관성이죠. 일관성.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3번 켈리의 입방체 큐빅 이론은 외적 개인성을 일관성이 높고 일치성과 특이성이 낮은 경우로 설명했다. 반대죠. 반대. 일관성이 뭡니까? 일관성이 일단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성은 다른 말로 합의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일치된 정도. 이 합의성이 뭡니까? 합의성이 높고 특이성도 뭡니까? 높아야 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외적 귀인이에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뭐가 되냐? 내적 귀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틀렸네요. 자, 마지막 4번. 지각의 산출물은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과 지각적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이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 그렇죠? 정답은 틀린 거니까 두 가지죠. 정답 몇 번? 오케이, 3번 되겠네요. 자, 731번 보겠습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사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익은 뭡니까? 이익은 여러분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비용이 우리가 앞쪽에서도 많이 했지만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다 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매출액은 뭡니까? 수익이 되겠죠. 총 비용이니까 비용 전체. 이 두 개 다 말한 거니까 일단 1번 맞겠네요.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판매 가격에서 단위 변동비를 차감한다. 일단 판매 가격은 어찌 보면 수익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단위 변동비만 차감하면 안 되겠죠. 뭐도 차감해야 돼요? 고정비까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공헌이익에서 총 고정비를 차감한다. 자, 얼핏 보면 공헌이익, 어찌 보면 수익에서 총 고정비 요거 하나만 뺀 거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헌이익이라는 게 중요해요. 공헌이익은 뭐냐면요. 공헌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계이익에서 변동비를 뺀 걸 말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변동비가 차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고정비만 빼주면 그럼 뭐가 나요? 이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총 변동비와 총 고정비의 합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매출액이 수익. 요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비용.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는 한 개네요.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732번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학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제시된 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차별적 성과급제란 표준, 즉 과업의 표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 표준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고임금, 그것보다 아닌 사람은 저임금을 주는 걸 말하죠. 정확하네요. 2번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란. 관료제는 뭡니까? 비합리적인 어떤 그 생산 체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상적이며 매우 효율적인 조직은 분업, 그렇죠. 명쾌하게 정의된 조직의 위계, 그렇죠. 분업과 위계. 그리고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 오케이. 그런 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표준화와 문서화를 말하죠. 이런 것들에 의한 거다. 정확한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 페이롤의 관리 과정에서 관리 활동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렇죠? 정확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길브레스 부분은 모션 픽처를 통해서 그렇죠. 과업의 기본 동작을 분해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했죠. 오케이. 정답은 다 맞네요.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없네요. 정답 1번. 관료제 조직의 특징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거기 보면 규칙과 절차에 의한 거. 그렇죠? 규칙과 절차. 규칙과 절차에 의한 것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분업화, 전문화. 분업화, 전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위계, 계층 구성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문서 작성, 문서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 정실인사를 배제한다라는 거. 정실인사가 뭡니까? 정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인사하고 뽑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직 구성원들의 뭡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나름의 정년을 보장해 줬다. 여기까지.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73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동형화라는 거예요. 동형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동형화. 이게 제도적 동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던 그 환경과 비슷한 형태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 해설에 여러분들 그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제도적 동형론이라고 불리는 제도적 유사성은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한 산업 혹은 동일한 환경에 속한 조직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형태의 구조와 관점을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동형화란 조직군 안에 있는 한 단위 개체가 유사한 환경 조건 속에 있는 다른 개체들과 뭐 하는 겁니까?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 함께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볼 거예요. 1번. 조직이 중요한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원을 공급하는 조직과 유사하게 변하는 것. 공급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비슷한 단계에 있는 회사들과 뭡니까? 그렇죠. 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렸죠. 2번. 조직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당 환경 내의 다른 조직들과 상이하게 변하는 건 아니죠.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 그 다음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응집력을 갖기 위해서 이건 뭐 전혀 상관없네요. 4번 조직 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구성원들이 유사한 전략 방향 이것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다 틀렸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틀린 거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5번이 되겠네요. 73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생산 전략과 경쟁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생산 전략의 5대 목표 뭡니까? 품질, 원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납길, 유연성 요 네 가지잖아요. 볼게요. 품질 경쟁력은 산출된 품질 제품과 설계된 사양의 일치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좋은 양품이 나온 거 품질, 고품질의 제품이 나오는 거죠. 틀렸네. 2번 유연성은 제품 수량의 유연성과 고객화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전달하는 뭡니까? 적시인도 오케이 유연성. 자, 경쟁 우선순위의 상충 모형에서는 품질은 원가와 상충되며 신뢰성은 유연성과 상충되는 관계를 가진다. 그렇죠. 고품질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원가가 뭐예요? 낮출 수 없고 높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게 그 뭐죠? 여기 신뢰성이 뭡니까? 이거 다른 말로 유연성, 그 납기를 말하는데요. 납기를 최대한 뭡니까? 우리가 짧게 가져가려면 유연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유연성도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그다음 네 번째 라인 흐름 전략은 저원가에 대한 강조를 중요시 여기며 대량의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죠? 원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 맞죠? 한 컨베이어 벨트 쭉 해가지고 쭉 생산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됐고요. 자, 375번 보겠습니다. 735번. 기업 집단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카르텔은 동종 기업 간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맞죠? 경제적,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죠, 있다. 앞쪽에서 한번 했죠.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기업 집단화의 방법으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 있으며 그중 수평적 통합은 같은 산업에서 활동관계가 비슷한 기업들끼리 결합. 정확하네요. 3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금융 리스사. 그럼 이 말이네. 부품을 공급받아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리스사가 있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만약에 인수하면 뭐가 돼요? 전방. 요쪽은 후방. 금융 리스사를 인수하면 수직적 통합에서 전방 통합에 속한다. 정확하죠? 4번 기업 집단화는 시장 통제와 경영 합리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과점적 지배와 규모의 경제 실현과 같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기업을 집단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정답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73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된 조직 구조 형태에 대한 설명 중 매트릭스 조직이 가지는 특징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1번 A, 2개 이상의 조직 형태가 목적에 의해 결합된 거다. 그렇죠?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하는 거고 2개 합쳐진 거니까. B,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한시적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 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기존 조직 구성원과 프로젝트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아니죠. 왜냐하면 매트릭스 조직은 프로젝트가 생길 때 기능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투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젝트에 온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D, 업무 참여 시 전문가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파견돼서 하나의 팀이 되니까 여기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서 최근에 현대적 기업들이 많이 쓰는 어떤 조직 구조 중에 하나죠. 이 명령 1원화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명령 2원화. 그래서 가지는 특징, 동그라미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하나, 2개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 D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그 다음 377번 들어가 보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을 기간 활동, 이거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죠? 프라이머리, 이거 본원적 활동 혹은 주활동이라고 하죠. 본원 활동. 본원적 활동. 그래서 요거 맞죠? 두 번째, 가치사슬은 다른 기업과 연계될 수 있죠. 충분히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구매팀은 다른 회사에서 그 원자재 가져오는 이런 회사들과 연계될 수 있으니까 틀렸죠. 3번, 판매 후 서비스 활동은 하류 가치사슬에 해당된다.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사슬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S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류,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거 맞죠? 요거 맞네요. 그 다음 마지막 기업의 하부 구조는 뭡니까? 저 보조 활동에 해당되죠. 하부 구조. 오케이. 그러면 옳은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4번. 자, 됐고요. 738번. 자, 보겠습니다. 전략의 통제 기법인 균형 성과표와 경영 혁신 기법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균형 성과표 BSC는 주주와 고객을 위한 외부 측정치와 내부 프로세싱 학습과 성장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이루겠다는 거죠. 과거의 전통적인 회계 재무적 어떤 재무적 요소에서 나머지 이제 요소들을 함께 밸런스 있게 보겠다. 그렇게 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1번 맞네요. 2번 시간 기반 경쟁은 고객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빨리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시점에 주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 3번 논학과 이쿠지로 뭡니까? 지식 경영이죠. 지식 경영에서는 지식을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분했으며 암묵지는 지식 전파 속도가 늦은 반면 형식지는 속도가 빠르다. 왜? 이건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 이건 명시화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전략적 제휴에서는 경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한다. 전략적 제휴가 경쟁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다른 경쟁 회사들과 싸우려고 할 때 요 회사와 지금 원래 경쟁 상태인데 요 잠시 우리 둘이가 합치면서 다른 경쟁사들과 우리가 싸웠을 때 전략적 우위를 점해서 그렇게 해서 얘네들 다 물리치고 그다음 우리끼리 붙어보자 이런 거죠. 경쟁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경쟁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는 한 개네요.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739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산업 등 외부 환경 조건이 아닌 기업 자원 수준의 요인이 기업 경쟁력을 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게 뭡니까? 오케이. 기업의 자원 수준의 요인이 기업 경쟁을 시킨다. 뭡니까? 자원 기반 이론이죠. 이게 resource based theory죠. 맞네요. 자, 2번 봅시다. 자원 기반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는 기업 내부의 고유 자원에 의해 창출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핵심 역량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3번 자원 기반 이론에 의하면 가치가 있지만 희소하지 않은 기업 자원은 경쟁 등위를 창출할 수 있다. 가치가 있는데 희소하지 않아도 뭡니까? 그렇죠. 경쟁 등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 마지막 5가지 세력 모형, 그렇죠. 산업구조 분석 모형 5force 모델. 요거는 산업 수준의 요인이 기업의 경쟁력을 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죠. 5가지 힘에 의해서 뭡니까?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자, 740번 보겠습니다. 태도와 학습에 대한 거 보도록 할게요. 강화 이론에서 옳은 거. 강화 이론에서 부정적 강화는 뭡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걸 더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소멸시키기. 오케이, 못하게 하는 거 맞네요. 2번 단속적 강화 유형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 비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고정보다는 변동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변동 비율법이 되겠네요. 이건 틀렸네요. 르윈이라고도 하죠. 르윈은 태도 변화 과정을 해빙 변화 제동결. 오케이, 요 순서대로 하죠. 일단 태도를 녹여서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변화시켜서 그 다음 그대로 올리는 거죠. 요 순서대로 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같다. 맞네요. 그 다음 마이오와 알렌은 조직 몰입을 그렇죠.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맞네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맞죠? 그러면 뭡니까? 옳은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3개네요. 그렇죠? 4번. 요거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하는 긍정적 강화,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키는 게 부정적 강화. 그렇죠? 바람직한 행위를 했을 때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넣어주는 거. 바람직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빼주는 거. 바람직한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걸 넣어주는 거. 이거죠? 오케이. 됐네. 자, 그 다음에 74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41번. 죄송합니다. 다음 중 리더십에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거 물었어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상황적 변수는 집단의 과업 내용이나 부하의 경험과 능력, 부하의 성취 욕구. 그렇죠. 요거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내용이네요. 2번. 자, 죄송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장기적인 목표를 강조해 부하들의 창의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이건 뭡니까?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 되죠. 그래서 그건 틀렸네요. 3번 변혁적 리더십은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맞죠? 그 다음 리더와 멤버 교환 이론, LMX 이론에서 내 집단은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높은 집단으로 승진 기회가 생기면 이들한테 먼저 고려하게 된다. 그렇죠. 리더와 멤버 교환 이론에서는요. 내 집단과 그 다음 외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리더는 모든 부하를 동일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외 집단으로 나누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 집단 쪽은 당연히 리더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요. 반면 외 집단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LMX, 리더와 멤버 교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개네요. 그렇죠? 정답 4번. 오케이, 요거는 했고. 자, 74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42번. 자, 제품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최종 제품 설계는 기능 설계, 형태 설계, 생산 설계로 구분하며 그렇네. 요거 맞죠? 그중 형태 설계는 제품의 모양, 색깔, 크기와 같은 외형과 관련된 설계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 가치 분석은 불필요하게 원가를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맞네요. 세 번째, 동시공학은 제품 개발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능식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기능팀이죠. 다기능팀. 다기능팀.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품질 기능 전개 QFD라고 하죠. 품질 개선의 방법으로 표준화된 의사소통을 통해 그렇죠. 이거 예전에 한번 했죠. 고객의 요구를 뭡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맞으니까 정답은 틀린 거는 한 개네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743번 보겠습니다. 자, 743번 생산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맞는 거. 자, 첫 번째,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고정비를 흡수하게 됨으로써 단위당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초기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으면서 추가적인 한계 생산 비용이 매우 낮을 때 발생하는 게 그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맞네요. 두 번째, 실제 생산 능력은 생산 시스템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산출량을 말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세 번째, 병목 현상을 고려한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보여지는 산출량을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한다. 오케이. 병목 현상을 고려한 생산 능력을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산 능력 이용률은 설계 생산 능력이 커지면 함께 증가한다. 자, 이거는 요거 하나 정리합시다. 생산 능력 이용률이라는 공식을 잠깐 알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긴 한데요. 봅시다. 여기 있는 생산 능력 이용률 요거. 자, 요건 어떻게 합니까? 자, 분자가 실제 생산량이고요. 그 다음 분모가 뭐가 되냐면 설계 생산 능력. 이거 말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생산 능력 이용률이 높아지려면 이게 커지려면 그럼 실제 생산량이 커지거나 혹은 설계 생산 능력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설계 생산 능력이 커지면 이게 커지면 전체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함께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그렇죠? 틀린 거는 지금 하나니까 맞는 거 총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744번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경제가 아닌 거 말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아닌 거,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규모의 경제가 아닌 거 나타나는 거, 규모의 불경제. 첫 번째, 설비 규모의 과도한 복잡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렇죠? 2번, 과도한 안전비용에서 초래되는 비효율성, 그렇죠? 이제 규모의 경제는 일단 초기에 과도한 뭡니까? 고정비용을 투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 한계 생산 비용이 매우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런 비효율성이 나타나면 규모의 경제가 안 나타나겠죠. 세 번째, 과도한 고정비에서 초래되는 비효율성. 이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원인이죠. 틀렸네요. 그다음 마지막, 과도한 근로인력 규모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아닌 거는 규모의 경제 원인이 되는 요거 하나만 아니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4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45번. 자, 공급 사슬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채찍 효과, 블립 이펙트는 수요 변동 폭이 도매, 소매, 제조, 그 다음에 공급자 순으로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SCM이 필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지연 차별화의 개념은 제품의 차별화가 지연되면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하므로 초기에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다. 아니죠, 아니죠. 지연 차별화라는 게 뭡니까? 고객이 오히려 반대예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진행을 하되 고객의 최종 요구사항이나 사양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뭡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완성하지 않아요. 일단 완성하지 않고 있다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그제서야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걸 지연차별화라고 합니다. 아예 반대죠, 이야기랑. 틀렸네요. 세 번째, 신속 반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포스 쓰는 거. 그렇죠. 포스가 뭡니까? 우리 그 편의점에서 그거 누르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제품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이런 거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바로 전송이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신속 반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매자가 수송된 상품을 입고시키지 않고 물류센터에 팔레트 단위로 바꾸어서 소매자에게 배송한 크로스도킹이라고 하죠. 오케이, 맞네요. 정답은 틀린 거는 그렇네요. 한 개네요. 정답 2번. 자, 74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관여도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저관여 제품의 구매 소비자는 만족한 경우 다른 상표를 구매하는 다양성 추구의 경향을 보이며 구매 시 판매 촉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아무래도 크게 관심 없이 사는 거다 보니까 판촉 그때 어떻게 가격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살 확률이 높죠. 2번 두 번째, 고관여 제품의 구매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제품 및 상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수행한다. 그렇죠. 고관여 제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 인식,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보 탐색, 거기서 고려 상품군 나오고, 그 다음에 대안의 평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제 구매 결정, 그 다음에 구매 후 평가, 그 다음에 만족, 불만족한 거 기억했다가 나중에 쓰는 거죠. 이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진행하죠. 3번, 고관여 제품의 구매 소비자는 구매 후 인지 부조화가 구매 후 인지 부조화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고관여 제품이죠. 그렇죠. 4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광고보다 인적 판매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보통 소비재보다 산업재가 훨씬 더 인적 판매가 효과적이죠. 다 맞네요. 틀린 거는 없으니까 정답 1번. 자, 747번, STP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시장 세분화란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동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같은 것들끼리 덩어리째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1번 맞네요. 2번, 지리적 인구 통계, 심리적 특성, 구매 행동은 그렇습니다. 이 시장 세분화의 뭡니까? 기준 변수가 되죠. 세 번째, 시장 위치 선정이란 각 세분 시장의 매력성을 평가하고 여러 세분 시장 가운데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분 시장을 선정하는 건 포지셔닝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목표 시장 선정이죠. 목표 시장 선정. 요건 틀렸네요. 마지막 4번, 제품의 구매나 사용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포지셔닝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다. 그렇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틀린 거? 한 개 있네요. 그렇죠?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서브콜 한번 볼게요. 서브콜.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인 서브콜과 종합적 품질 경영인 TQM에 대해서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도 하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거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TQM은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서브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서브콜은 뭐냐면요. 서브콜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는 최저 수준의 어떤 품질과 그 다음 고객이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품질 수준, 요 두 개를 각각 앞쪽에 전자를 허용 수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자를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허용 수준과 바라는 수준 사이의 영역을 뭡니까? 이걸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서브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브콜은 기대 서비스와 인지된 서비스, 그렇죠. 기대 서비스와 인지된 서비스의 차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서브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첫 번째 맞네요. 그렇죠?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이 서브콜에서 5가지 품질 특성이 있습니다. 5가지 품질 특성. 그 5대 품질 특성이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 신뢰성과 유형성과 반응성과 확신성과 감정이입이 돼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신뢰성 있죠? 신뢰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보증성 있죠? 이 보증성을 확신성이라고 돼요. 그 다음 5가지 유형 중에 품질 특성 중에 유형성 있고요. 유형성 있고 그 다음에 공감성, 요거는 감정이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성까지. 요 5가지 있죠. 요것도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TQM 전사적 품질 관리에서 원천에서 품질 관리의 의미는 제품의 원재료 품질이 중요하므로 납품업체 품질 관리를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고객한테 뭡니까? 제품이 넘어가기 전에 그 사전에 어떤 결함이나 오류를 먼저 포착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TQM에서 원천에서 품질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제품이 전달되기 전에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마지막 TQM은 경영 시스템으로 최고 경영자의 장기적인 열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전사적으로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다 뭡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제품 품질에 매달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옳은 거는 3개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우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끝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